네, 각국에서 좀 긴축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화 정책의 유동성 장세를 열심히 받쳐줬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지원이 사그라들면서 좀 고민이 되어지는 시점인데요. 함께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안영재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조금 부진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좀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최근 또 테슬라도 사상 최고치를 네. 연일 좀 보여주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셨나요? 최근에 어떤 뭐 시장 흐름을 보면 거의 미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워낙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 실적에 연동하는 흐름들이 미국에서 특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일 뭐 사상 최고치, 특히나 얼마 전까지는 나스닥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다면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뭐 다우 지수라든지 그리고 혼합이 되어 있는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차이점을 굳이 따져보자면 가격 전가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3분기 때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위 스태그플레이션화 되어 있는 환경이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건 그만한 희소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실적에 대한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아주 좋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 오늘도 지금 보니까 뭐 아시아 시장들은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뭐 차별화된 흐름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주로 경제 지표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 또 실업률, 신규 주택 뭐 계약 건수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우리 안진 이코노미스트가 주로 이제 보시는 관심 있게 보시는 뭐 심리 지표라 그럴까 아니면 실사 지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경제 분석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지표를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이다 보니까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뭔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착안을 해서 보면 최근 들어서 소비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심리 지표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분기 때 그리고 2분기부터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특히나 2분기 때 좋지 않고 3분기 때 워낙 스태그플레이션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는 높고 어떤 경기는 좋지 않은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좋지 않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다 노출된 재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물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1, 2개월 정도의 레깅이 되어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되는 실물 지표들은 상당 부분이 얼마 전 우리가 뭐 8월 달, 9월 달에 봤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심리 지표는 상대적으로 실물 지표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알겠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지표가 심리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비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 지표죠.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글로벌리 공통적인 어떤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 PMI 지표.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일부 지표들을 통해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좀 둔화됐죠. 근데 네. 미국도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한국 경제의 세 가지 굵직한 방향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하셨습니다. 네. 뭐 3분기 성적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미국과 비미국 그리고 뭐 대표적인 미국과 한국을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 시장 퍼포먼스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못한데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저희들의 전망치도 뭐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엊그제였죠. 엊그제 우리나라 3분기 GDP가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쇼크다. 이 정도로 이전보다도 좋지 못했고 예상치보다도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식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건 경제적으로는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세 가지 굵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소비에 대한 기대.
소비가 이제 서비스업과도 맞물려 있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축으로 놓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비 투자의 둔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뭐 꽤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 제조업 베이스로 하는 국가들이 확장성이 좀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좀 디메리트를 받고 있는 이런 전망을 또 가능하게 하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면 설비 투자가 둔화되는 반면에 건설 투자가 아주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다른 어떤 투자라든지 뭐 정부 지출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출 분야에 비해서 소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뎠습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회복될 수 있는 룸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의지의 문제이고 구매력의 문제일 것 같은데,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가 개선이 되면 대면 경제가 되면서 서비스업 쪽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설비 투자가 아주 좀 이견이 있으니까 좀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투자라 함은 결국 앞으로 얼마만큼의 소비가 창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어떤 설비를 만들고 이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 올해 1분기까지 설비 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확인되는 바는 추라,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그런 수요가 피크아웃한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생산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재고 소진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 그 재고를 축적하려고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자체로 캐펙스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캐펙스보다는 가동률 조절만으로 충분히 그 생산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생산 설비를 늘리는 캐펙스 투자가 더 가중될 것 같지는 않다. 달리 말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베이스 그리고 설비 투자의 확장성을 베이스로 살펴보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어떤 글로벌 성장에서 상대적인 어떤 수혜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건설 투자죠. 그래서 건설 투자는 기본적으로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수주된 금액이 시차를 두고 건설 기성과 투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지표는 이미 기수주된 수주 잔액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6분기 정도의 시차를 거쳐서 기성이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년에 건설 부문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 주실 때 제가 미국의 이제 주요 CEO들에게 설문을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쟁경연택인데 거기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들여다보니까 3분기에 이 CEO분들이 자본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지출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설문조사 결과 2분기 대비 1.7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게 치료제가 나오고 나면 수요가 증가되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이런 부분으로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견해가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제 디커플링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보통 우리가 일기예보를 말씀을 드리면 일기예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전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으세요. 우리 안 이코노미스트는 뭐 믿으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하세요. 네. 그 비가 온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거기에 리스크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나 우산 안 가져나가. 우리 일기예보 다 틀려. 네. 그런데 그렇게 몇 가지 징조가 보이면 아 이거 비가 오겠거니 하고 믿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예측을 내놓잖아요. 지수를 보면서 네. 심리지수, 실사지수 다 지금 먹구름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해도 끄떡없어요. 우리는 주식이 계속 간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다 지금 우산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안진 이코노미스트가 보시기에 숲을 많이 보셨으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죠. 근데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방은 막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반면에 가격이 뭐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이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처럼 레벨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판단 때문인데요. 경제라는 부분,
그러니까 생산 활동, 소비 활동, 투자 활동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경제 활동이 내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좋아진다라는 절대적으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모멘텀을 요구를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더 많이 성장하냐, 빠르게 네. 성장하냐가 결국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성장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그 매물이 계속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성장성이 제한된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위의 호가를 먹으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 세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들, 그러니까 환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들의 심리 상태를 좀 추정을 해보건데 적극적인 이 매수 호가를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뭐 내년 전략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한 보수적인 좀 박스권을 예상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떤 로테이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가장 불안 요소가 되는 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도 더불어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핵 옵션 카드를 좀 꺼내 들면서 오늘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유류세 인하를 보면서 느낀 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죠.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얼마만큼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제 생각엔 더 중요한 건 정부가 물가 안정에 대해서 칼을 뽑기 시작했다. 그거는 물가에 대해서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시적이다라고 일관해왔던 그 멘트를 조금씩 수정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좀 많은 회자되는 이야기이고 유류세 인하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3차례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그 후속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미쳤냐에 대해 후속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좀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계층, 사실 이 정책이라는 거는 좀 하위 계층한테 더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도 있고 물가 안정도 분명히 있지만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 계층 간의 어떤 지원의 강도에 대해서도 역진성이 있다. 오히려 부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불확실한 어떤 효과를 제거해 놓더라도 어떤 정부가 본격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 후속 조치들이 또 잇따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스탠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물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정부도 그런 물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행의 제일 덕목이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스탠스는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뭐 지금 뭐 어제 오늘 단기물 금리는 뭐 꽤 많이 튀고 있죠. 그래서 채권 뭐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뭐 지켜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스탠스 그거에 기저가 되고 있는 이 물가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금리에는 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리스키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도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방금 물가 정책의 일환으로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총재이 저런 걸 산업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에게 총리에게 요청을 해서 회의를 해서 하나의 그 뜻을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떤 목적으로 내놓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 유류세가 오른다고 해서 지금 장바구니 물가, 예를 들어 유류세는 근원 소비자 물가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장바구니 물가는 남미의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향후에 엄청나게 이 식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이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물가를 잡아야지만 결국 금리 문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게 또 환율과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제에 있어서의 가치 사슬 체계를 중앙은행이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가끔씩 뭐 기재부 장관하고 하는 총재께서 뭐 같이 회동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금융위원장까지도 해서 조금 종합적인 대책을 뭐 각자의 의견을
좀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온 이제 결과물이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출 금융위 쪽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뭐 기재부에서는 요번에 이제 유류세 인하 이런 게 이제 좀 종합적인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뜻하지 않게 종합적인 정부의 패키지 내용까지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